자, 드디어 먹을 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평생 먹어왔지만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그 수많은 나날들 동안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입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부절제함으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을 다시 들어가는 길은 절제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절제하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강력한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 아담 할아버지도 절제를 실천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에덴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먹고 안 먹고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온 천하에 보여줄 수 있었던 증거는 음식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덴 동산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지만 그 믿음이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강력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까지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믿음,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진 자라 증명되면서 에덴을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별히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첫째 재앙이 쏟아질 때에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모든 먹거리들이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둘째와 셋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여러 호수, 강, 바닷물이 또 다 독소로 오염되면서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공기 중에 하늘 중에 쏟아지면서 하늘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보다도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농약을 뿌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쉽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또 천사보다도 빨리 날아다닐 수 있다. 여러 가지 이 내연기관을 돌려가면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음식이 오염이 되어 있고 물이 오염이 되었고 공기가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발견한 것, 발명한 것 모든 것들이 최고의 발명품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온천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열매, 더 싱싱한 열매를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농약, 또 하나님보다 더 쉽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플라스틱, 또 천사보다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적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질 때 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던 그 농약 속에 가장 무서운 독약, 바로 환경 호르몬이 지금까지 밝혀진 70여 종류 중에서 40여 종류 이상이 농약 성분에서 검출이 되면서 모든 먹거리를 오염시켰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처럼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정말 그릇을 쉽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최악의 독극물 공급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흘러 다 물로 떠내려가 물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비행기, 자동차, 그러나 날아가면서 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지금 오염시키면서 그 미세먼지는 미세 독극물이요 1급 발암물질 독소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또 호흡할 공기조차도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영혼만 받으시 보존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까지도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독극물로 질병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 먹으면 하늘나라 가 못 가, 이런 율법적인 얘기 다 내려놓아도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영양학적인,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만 모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재앙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식단 짜는 방법, 육체적으로 이 오염된 독극물 범벅이 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식단을 짜가지고 먹어야만 도중에 암으로 죽지 아니하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죽지 아니하고 염증으로 썩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살아남는 비결은 자세히 보면은 또 마지막 구원받는 비결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특별히 그 식단 짜는 법을 쉽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음식이 시대별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생선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몇 장 몇 절로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분명한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주실 때 원칙이 있어요. 음식을 줄 때 원칙은 그 음식을 먹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언제 어떤 시대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어떤 음식을 그때는 먹어야 되는지 변하는 것을 봅니다. 대충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흐름을 타면서 음식의 변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에덴, 기쁨의 동산, 낙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지 창세기 1장도 넘어가기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고기도 어떤 새도 어떤 생선도 들어갈 여지가 없이 인간을 위한 최초의 메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한가운데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얘기한 말을 믿고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났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하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음식들이 점점점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의 음식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음식으로 인간의 타락의 역사와 함께 점점점 음식이 에덴 동산의 음식과 더 먼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독소들이 지구를 가득 차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몇 명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같이 오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을 염려하셔서 물로 한번 모든 지구의 독소를 씻어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밤낮을 비가 쏟아지게 하면서 즉 노아 홍수로 이 지구를 다 물로 덮으면서 죄를 독소를 씻어 주셨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홍수로 일주일만 논밭이 찰랑찰랑 물로 다 덮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셨습니까? 얘들도 숨을 쉽니다. 숨을 일주일만 못 쉬어도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의 식구가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노아 홍수 직후에 곡식이야 여기에 다 많이 방주에 실었기 때문에 있다 손칠지라도 냉장고까지는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과일 채소가 구경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됐어요. 그러나 과일 채소를 먹으면서 성장한 이 동물의 몸에는 비타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음식의 원칙은 동일해요. 이 음식을 먹고 살아남아라. 그러나 과일 채소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에덴의 음식만 먹으라고 했으면 다 멸종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되 아무거나 먹지 말고
더러운 고기,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고 정결한 고기만 골라서 먹어라. 원칙은 분명히 유지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인류는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신라권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박으시고 그 지팡이를 삼아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신라권이 아니라 에덴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락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를 다 짊어주셨고 이제 다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농약을 치고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내연가스를 풍겨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정말 더 높아진 존재인 것처럼 착각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독소들로 이 지구는 땅, 물, 공기 다 오염이 됐어요. 그 오염된 환경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오염된 시대가 아닐 때 창궐 했다라고 하면 별로 죽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염된 물, 오염된 곡식,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이 세상에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질 때에 세계적인 온역과 질병들이 펼쳐질 것을 예언해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하는 이 징조들이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한 이 시절에 이렇게 독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까? 음식물에 대한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은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서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은 39권까지가 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부터 27장, 66장까지 27장이 제2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을 딱 펼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새 외침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작은 그 광야에 외치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이 외치면서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말로 맞춰집니다. 이 이사야 66장도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면서 맞춰져요. 맞춰지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진행될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유되어 강림하시리니, 초림이 있고 재강림, 재림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불에 옹유되어 강림할 때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이건 재림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하고 보니까 심판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누가 멸망당하는지,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용서받았대. 자기 스스로 자기는 넉넉히 구원받고도 남는데, 말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스스로 자기는 정결하게 다 사함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 심판날 다 멸망당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먹는 식욕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참믿음, 산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오염된 독극물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 에덴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비결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을 보니까 그 직후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드디어 음식을 개혁하고 칠지향이 쏟아질 때에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대로 배우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새하늘 새 땅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완전히 복락원이 되어서 생명수 강이 다시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나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잎사귀들이 있어요. 채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에덴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지향이 쏟아질 때에 우리 스스로 초래한 엄청나게 많은 독소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독소들은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면 나가지 않고 축적되는 축적성이 있어요. 몇 개월 풀잎이 오염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독소를 모아놓으면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먹습니다. 그 독극물의 농도가 확대가 돼요. 확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3년 동안 모아놓은 송아지 몸속에 있는 독소를 표범은 한 입에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먹이 사슬이
윗단계로 갈수록 독극물이 더 농도가 진해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은 송아지를 먹은 표범고기보다는 소고기가 조금 낫고, 소고기보다는 채식이 마지막 시대에 독극물 오염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0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고기 먹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이 독극물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육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식탁은 분명히 고기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음식 개혁을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결심해도 옆에 사람이 냄새 풍기면서 먹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네파교회 교우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결하게 씻었으니 다시는 더러운 것 먹지 말자 하면서 지금을 함께 결심하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음식 개혁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때 함께 우리가 결심하고 마지막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우리 힘으로 이 환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어려워요.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받으셔서 멋지게 이 환난의 계곡 통과하면서 마지막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살아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의 7재앙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를 요약해서 좀 봅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유로 독소가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걸 일단 청소를 해야 정결하게 흠없이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토파지 디톡스로 독소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쓰레기, 찌꺼기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포마다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키기만 하면 돼요. 스위치 키는 법을 우리는 이번에 머리로 또 몸으로 지금 직접 온몸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네이처 리뷰스 몰레큘러 셀 바이올로지 이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오토파지 시스템 누구에게나 있다. 스위치만 키면 싹 청소가 된다. 그러니 그 스위치 키는 비결은 칼로리를 좀 적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너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그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일이 지나고 있는데 어디 생각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하십니까? 네, 할만해요. 그것도 난생 처음 지금 이 오토파지 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진 모르지만은
평생 묵은 것을 이번에 대청소하고 다음에 해보면은 거저먹기로 그냥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종종 돌려주면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살다 보니 육신이 연약해서 또 독소를 몇 개씩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살았으면은 청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법을 알았으니 뭐 깨끗이 청소를 하면은 우리 몸은 언제라도 성령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오토파지 디톡스는 며칠 하는 게 좋습니까? 이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옛날에 이런 펌프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지요. 붓고서 살살 여유 부리면 쏙 빠져버려요. 정신없이 품어야 돼. 있는 힘 다해서 품어야 돼. 그랬더니 물이 이제 올라와요. 한 바가지 분 것만큼 나와서 됐다. 본전 찾았으니까 손 떼면 바보지요. 시동 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시동을 걸었으니 좀 넉넉하게 좀 품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디톡스 할 때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시동 걸 때 힘이 좀 들어요. 평상시는 하루 3끼 먹던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으면은 왜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 여기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평균 3일이 걸려요. 일단 탄수화물 쓰는 시스템에서 지방 쓰는 시스템으로 바꿔지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배 하나도 안 고파. 나 한 3달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동 거는 2, 3일이 그래도 언제나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걸었으면은 딱 4일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하는 사람, 10일 하는 사람, 2주, 3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이 한 사이클 돌아가는 것이 4일이니까 일단 최소 4일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어서 할 사람도 있겠고 조금 먹다가 뭐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이 속에 있는 독소를 한번 다 버릴 때까지는 그냥 화끈하게 한 번에 다 청소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몇 달에 한 번씩 할부로라도 한 번 씻어야 돼요. 한 번만 정결하게 씻으면은 휴지 하나씩만 그날 주우면 언제나 정결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될 텐데 단식을 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분해된 효소식품으로 먹으면서 했는데 배가 훨씬 덜 고픈 것을 알았을 거예요. 또 먹었는데도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토파지 스위치는 더 잘 켜집니다. 또 독소가 물만 마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식이 중요한데 보식이 물금식 했을 때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그 보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디톡스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보식입니다. 보식을 잘못하면 이걸 안 한 것보다 못할 정도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로 보식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먹지요. 죽을 먹어요. 보식을 할 때. 이것은 하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현미밥을 먹어야 돼요. 백투에덴에서 보식한다고 현미밥이 나오면 막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 단식원 갔다 온 사람들. 이거 사람 잡는 데구나. 소도방에서 죽을 만든 거 먹지 말고 입속에서 죽을 만든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배에는 분명히 죽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소도방에서 만든 죽이 아니고 입에서 만든 죽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 아니, 소도방에서 만든 죽이나 입에서 만든 죽이나 위장 입장에서는 똑같지 않니? 아니, 하늘과 땅만큼 틀려요. 자, 왜 틀릴까? 입에서 씹을 때에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효소, 호르몬,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제가 LA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쳤더니 한 교단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죄송한데 우리 집에 한 번만 좀 방문해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사모님이 여기 식도가 다 타가지고 밥을 입으로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 위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밥을 넣어준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좀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갔더니 뼈만 항상하게 남았어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한 사발을 믹서기다 갈아가지고 부어준대. 그럼 자기가 먹은 거나 뭐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음식을 넣고 씹을 수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씹을 수는 있대. 씹을 때 침이 나옵니까? 나온대. 그러나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 남편하고 똑같이 입에다 넣고 100번씩 씹어라. 죽이 될 때까지 씹어라. 못 삼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릇에다 뱉어라. 그래도 씹는 기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다 그릇에다가 씹어서 만든 죽을 모아가지고 그럼 또 막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여기 들어가서 섞여 있어요. 잠깐 뭐 나왔으나 자기 침인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그 다음에 요걸 호수에다 넣어줘라.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여기는 10가지 이상의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소화 흡수가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먹으면 안 돼요. 현미밥을 먹고 입에서 죽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착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고도 4,000피트를 날아가다가 이제 왔다. 갑자기 쿵 하고 땅으로 갑자기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드디어 이제 먹는 날이다 하고 한 사발을 먹어버리면 4,000피트에서 쿵 하고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위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내리는 사람이 1등 조종사 아니겠습니까? 안 먹다가 먹는데 언제 먹었는지 모르게 조금씩 먹으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이 보식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며칠을 보식을 이렇게 해야 될까? 원래 금식을 했을 때는 금식한 날짜 곱하기 1만큼 보식을 해야 돼요. 4일을 했으면 며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일을 해야 됩니다. 훨씬 디톡스보다 보식이 더 어려워요. 자, 그런데 백퇴되는 인심이 좋아서 좀 깎아줍니다. 8일 안 해도 돼요. 반절 딱 깎아서 4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깎아가지고 이틀만 제대로 하면 돼요. 자, 이틀을 특별 보식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일반 보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이 특별 보식 메뉴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틀은 철저히 할수록 좋습니다.
이틀만 제대로 하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틀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반 보식은 가능하면 거기서부터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절제하면서 먹으면은 거의 실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세 번째, 100번을 씹어야 됩니다. 100번. 여기서 죽을 만들려면은 100번을 씹어야 되는데, 시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꼭꼭 씹어 먹는 건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털어 넣고 가면서 소화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으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뭐 얼만큼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지요. 얼만큼 소화 흡수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100번 씹지 않으면 소화 흡수가 다 안 됩니다. 먹느라고 고생만 했고 또 싸느라고 고생만 해요. 정말 이게 다 흡수가 되기를 원하면은 100번을 꼭 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씹을 때 이 침 속에서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지 여러 책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프티알린,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소화 요소가 침과 함께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리파제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여러 가지 병원균들을 다 녹여 없애버리는 글로불린 A라고 하는 항체도 나오고,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죽이는 락토페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균을 죽이는 라이소자임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인데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또 나와요. 또 파로틴이라고 하는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그래서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와요. 오래 씹는 사람들은 확실히 안 늙는 것을 보게 됩니다. NGF, 여기 치매, 알츠하이머, 이 뇌신경 세포들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오고, 또 여기 치석이 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뮤신도 나오고, 미뢰가 나이가 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잘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거스틴 호르몬이 나와서 나이가 들어서도 입맛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꼭 100번씩 씹는데 보식할 때는 이건 더 철저히 지켜서 여기서 죽이 되도록 씹어서 먹자. 예.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또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몇 번 읽었다 자랑하지 말고 이 말씀도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지 그 맛을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루 3번 이하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3번 이상 먹는 건 뭐예요? 3번 말고 중간에 먹는 간식, 또 밤에 먹는 야식, 그냥 안 먹었다가 아까 안 먹은 거 찾아 먹는다고 폭식,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먹는 시간을 잘 맞춰서 100번씩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몸의 70%는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돼요. 식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데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전 사이에 마시면 되는데, 왜? 밥 먹을 때 물을 말아 먹든지 국을 말아 먹으면 아까 얘기한 침이 희석이 돼서 그 보석들이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밥 먹고 나서 꿀꺽 삼키면은 이 위장에서 한 2시간 주물주물 소화를 시키는데 식후 2시간 이내에 물을 마시면은 위산이 희석이 돼서 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식후 2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물은 마시면 30분이면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밥 먹기 전 30분 전 꽤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한 번에 2잔을 마실 수도 있지만 뭐 여러 번 나눠서 마셔도 돼요. 하루에 6잔 내지 8잔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6번째, 아무리 적게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균형지게 섭취해 줘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며느리가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죽을 써서 갖다 주죠. 근데 뭘 가지고 죽을 쓸까요? 현미죽 써줄까요? 백미죽 써줄까요? 흰쌀죽을 써줘. 그리고 반찬은 뭐 갖다 줘요? 간장 하나 갖다 줘. 이건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백미는 현미에 비해서 영양소 종류로 보면은 5%밖에 들어있잖아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간장 가지고 영양의 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식을 할 때 양이 작아도 5대 영양소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골고루 먹어줘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식단을 짜서 먹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 보식 이틀 동안 먹는 이 메뉴를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현미밥 한 수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수저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냥 백두산만큼 뜨는 사람이 있어. 그냥 보통 먹는 수북한 한 수저입니다. 보통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 수저. 그리고 100번을 씹고 그러면 탄수화물 들어갔죠. 여기 있는 것에서 5대 영양소가 어떻게 짜지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조금씩은 바꿀 수 있어요. 또 콩을 한 4알 정도 단백질 들어갔죠. 또 캐슈넛 한 3알 정도 지방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브로콜리 한쪽 끓였더니 주먹만한 것도 한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입 사이즈 한쪽. 예. 센 거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데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비타민 미네랄 들어있겠죠. 또 바나나 4분의 1쪽 비타민 들어있을 거예요. 다시마 한쪽 끓였더니 요만한 거 한쪽을 또 갖고 와. 그래서 치사하게 수치를 썼어요. 2 곱하기 5cm짜리 한쪽. 예? 요거를 싹 물로 한번 씻어서 놓으면은 그 물을 다 10분 정도만 지나도 먹어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마른 다시마도 먹을 수 있고 생 다시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해조류 속에는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5대 영양소 다 들어있는 거죠. 100번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이것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금식 했을 때는 남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누구 거렁뱅이가 하나 손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효소 단식 한 다음에는 남기라면 남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쉽습니다. 이제 점심은 이제 토요일 날 점심은 여기 교회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이게 어떤 정도인지 샘플을 한 접시에서 여기다 놔둘 거예요. 현미 콩밥 2수저, 탄수화물 단백질 들어갔죠. 당근 한 3쪽, 바나나 1개, 브로콜리 한 입 사이즈 2쪽, 양이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볼 거예요. 파프리카, 적색 2분의 1쪽, 호두 1개, 두부 4분의 1모, 다시마 3쪽. 이게 이제 여기서 점심 때 제공해 줄 메뉴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을 보라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요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다가 요대로 해 먹으면 되겠는데 현미밥 2수저, 콩 6알,
아몬드 5알, 상추 3쪽, 딸기 2개, 미역귀 한 입 크기 한 젓가락. 미역귀도 물에 잠깐 씻어서 놓으면 아주 좋은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 날은 아침에 현미밥 3수저, 콩 6알, 호두 1알, 당근 한 입 크기 3쪽, 파인애플 한 입 크기 2쪽, 톳 한 젓가락.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점심은 현미밥 늘지요? 4수저, 콩 7알, 해바라기 씨 10알, 고구마 한 입 크기 2쪽, 토마토 1개, 파래 한 젓가락. 해조류가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없으면 해조류 중에 하나를 먹어도 돼요. 저녁 때 현미밥 5수저, 콩 8알, 호박씨 7알, 오이 손가락 크기 3쪽, 딸기 2개, 미역귀 한 입 크기 한 젓가락.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런 개념에서 요걸 양을 좀 늘려가면 돼요. 자,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건강식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식을 철저히 하고 건강식을 하면은 위장이 아무 부담 없이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선옥 씨가 28년 동안 건선으로 고생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치료하려고 집을 한 채를 팔아먹을 정도로 돈이 들었다고 그래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안 나서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자기 병 고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 보호자로 설악산 힐링센터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왕 왔으니까 그냥 자기도 어머니와 함께 디톡스를 하고 보식을 했어요. 딱 한 달 있었는데 뭐 별걸 다 해도 움직이지 않던 이 전신을 뒤덮던 이 건선 피부가 한 달 만에 백옥처럼 깨끗이 치료되는 덤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이것을 종종 한번 이 원리를 사용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채식으로 영양이 결핍되지 않게 5대 영양소 식단을 짤까? 딱 1초만 쳐다보면은 지금 5대 영양소 중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영양학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보면은 뭐가 지금 비어 있는지가 보이고 그거 채우면 될 거예요. 자,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물학자인데 식물을 키울 때에 여러 가지 비료들을 어떤 것을 얼만큼 비율로 줬을 때에 가장 많이 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이런 물통 옛날에 보신 적 있죠? 여기다 물을 부으면은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가장 높은 널판지만큼? 낮은 것만큼.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여러 종류의 이 영양이 일정한 비율과 함께 제공될 때 성장을 하는데, 얼만큼 클까? 그 중에 제일 적은 영양소만큼 크고 나머지는 더 줘도 다 버려지더라. 이것을 성장의 최소율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효도 잘하는 것, 뭐 봉사 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장은 그 사람이 제일 부족한 것만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것만 자랑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못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몇 억씩 하는데 누가 살짝만 자존심 긁으면 막 뒤집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헌금을 몇 억을 더 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참 정말 변화됐네? 이렇게 얘기 한 사람도 안 할 거예요. 뭐 돈이 있으니까 내지 뭐. 그런데 누가 막 자존심을 긁었는데도 기도하면서 탁 참고 돌아서는 걸 보면은 아무개 집사 변화됐어. 딱 한 번 보고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잘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내가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하나님 요거 하나만큼은 고쳐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씨름하고 내달리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한 단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알아봐. 야, 저 사람 변화됐어. 이게 성장의 원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세포가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수화물, 에너지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먹어야 또 움직이고 살 거예요. 단백질,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죽습니다. 죽는 것만큼은 단백질을 먹어줘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방, 모든 세포의 막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 에너지 역할도 해주면서 모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지방을 우리는 먹어줘야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칼로리가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3대 영양소입니다. 장작, 땔감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정말 양은 적지만 얘들이 없으면은 이 3대 영양소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때 뭔가 불쏘시개의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는 이 땔감 영양소와 태워주는 이 불쏘시개 영양소까지 어느 한 가지도 결핍되지 않게 골고루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보식할 때 양이 적어도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으면 든든합니다.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얀 밥만 한 광주리를 먹어도 신물이 올라올 거예요. 못 써먹어요.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식단 짤 때에도 보식을 식단 짤 때도 꼭 5대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짜시고, 야, 이제 밥을 먹는데 한 끼에 이걸 다 갖춰서 먹기는 힘들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통털어서 5대 영양소가 들어가도 속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지장이 없어요. 자, 이제 5대 영양소 어떻게 짜야 될까? 첫 번째, 탄수화물은 일단 있어야 되겠죠.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곡식입니다. 곡식은 어떤 게 있어요? 쌀, 보리, 밀, 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왔는지 1초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무리 많은 반찬이 있어도 곡식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착 보니까 이 탄수화물 오늘은 쌀로 갈까? 보리로 갈까? 귀리로 갈까? 하여튼 돌아가면서 그것도 하나만 계속 나오지 말고 하나가 떡으로 나오든 밥으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하나가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곡류로 나와야 된다. 백미나 흰밀가루를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가운데 배유, 흰쌀, 흰밀가루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영양소 중에서 5%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녹말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미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서 버리는 쌀 눈 속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딩겨, 쌀 겨 속에 29%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흰밀가루, 흰쌀은 5%만 먹고 95% 정말 황금 같은 영양소는 다 돼지님한테 지금까지 주고 산 거예요. 채식하면서 흰쌀을 먹고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5%를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잔뜩 먹었고 배는 부른데 힘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영양에 짝이 안 맞으니까 에너지도 못 만들고 또 언젠간 써주겠지 하고 전부 지방질로 편해서 아랫배에 싸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꼭 통곡류가 하나 어떤 것이든지 들어갔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흰밀가루, 흰쌀을 먹으면 이것을 칼로리 MT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칼로리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칼로리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는데 산소가 있어야 태워져요.
그리고 비타민 B1과 같은 정말 양은 적지만 이 불소식의 영양소가 없으면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그냥 저장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칼로리 있게 먹었고 배는 부른데 힘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통곡류 곡식 중에 한 가지가 꼭 들어가도록 하자. 자, 두 번째, 모든 몸의 구성물을 이제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콩단백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고기인데 이거는 핫질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콩 종류 중에 콩으로 나오든 콩밥으로 나오든 콩조림으로 나오든 청국장으로 나오든 두부로 나오든 콩나물로 나오든 이렇게 콩에서 온 것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1초 만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와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할머니 집에 제가 방문을 갔더니 식사를 먹고 가야 된대. 아이고 아닙니다. 막 그냥 얼마나 막 그러면 서운하지요 하면서 일단 밥상부터 갖다 놔. 그런데 나가면 이제 진짜 서운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앉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밥상을 갖다 놓고 아마 있는 거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밥이 나오는데 무밥이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무밥이 나오네. 또 기다렸더니 국이 나오는데 무국을 가지고 와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그 다음에 무 생채나물이 나오고 무 또 삶아가지고 만든 무나물이 나오고 총각김치가 나오고 깍두기가 나오고 한상 잔뜩 차려졌는데 뭐밖에 안 나왔어요? 무밖에 안 나왔어.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수만 세 7가지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간단해도 5대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요. 한 끼는 단순하게, 그러나 그 다음 끼에는 다른 것으로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한 끼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계속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도 자꾸 옛날 영양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도 단백질은 소고기지. 그런데 여기 국제보건기구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균형지게 다 들어있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PDCAAS라고 하는 단백질의 질을 측정하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장 좋은 건 0에서 1.00까지 완전 단백질로 분류를 했는데 대두콩은 1.00 완전 단백질입니다. 최고질의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소고기는 0.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 닭고기보다 가장 국제보건기구에서 도장 찍어준 것으로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단백질은 콩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콩단백질이 질은 좋은데 양은 얼마일까? 보니까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된 사실을 보니까 대두 속에는 40%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소고기 속에는 17% 내지 27%밖에 단백질이 안 들어있어요.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최고의 단백질은 뭐라는 거예요? 콩입니다. 그래서 콩 종류에서 어떤 이 요리든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면 돼요. 어떤 질병이 뭘 먹으면 치료가 될까? 영양역학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영양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분이 미국의 이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최고의 논문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단백질을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서 20%를 줬는데 우유 단백질을 줬어요.
구체적으로는 카제인 단백질을 줬습니다. 그 전에 유방암을 쥐에다가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라겠죠. 그런데 그 유방암을 여기다 심은 쥐에다가 20% 정도 칼로리를 여기 우유 단백질로 먹였더니 그 암병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성장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백질인데 콩 단백질로 20%를 줬더니 그 암세포가 싹이 안 나. 성장을 안 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동물 단백질 때문인가 하고 그 우유 단백질을 5%로 줄였더니 암이 안 자라는 겁니다. 두꺼워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싹이 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특별히 유방암 전립선암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뭘로 먹자? 콩으로. 콩으로부터 온 요리 하나라도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저장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지방을 또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어떤 지방이 제일 좋아요? 고기 속에도 있겠지만 여기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어주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과연 동물성 지방이냐 식물성 지방이냐, 다 지방이 같은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틀려요. 지방은 탄소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탄소는 손이 4개나 됩니다. 그 4개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요. 자, 여기 보니까 탄소가 옆에 있는 탄소 친구들과 양손을 써서 잡았죠. 4개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죠. 그 2개 양손에 산소가 다 빈 곳 없이 가득 채워지게 잡혔어. 그럼 포화됐죠. 이것을 우리는 포화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성 지방은 이런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견고합니다. 밀어도 밀릴 구멍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온도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걸로 세포막을 만들면 들어갈 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수소를 잡지 못한 빈손이 있어요. 둘이서 빈손이 딱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라도 위로하면서 살자,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포화가 덜 됐다, 불포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밀면 밀렸다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보통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많이 유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으로 세포막을 만들면 여기 수소를 잡지 못하고 있는 빈 부분이 한쪽에서는 이 산소를 잡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산소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 잡아당기니까 그 중간이 흔들려요. 암 떨어지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세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열어지면서 영양소가 들어가는 문이 되고 노폐물이 나가는 문이 돼요. 그래서 세포의 막은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주는데, 동물성 지방에는 이게 적고 식물성 지방, 견과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견과류 중에 하나는 돌아가면서 나오도록 식단을 짜주면 됩니다. 4번째, 비타민이 또 있어야 돼요.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천연으로는 비타민 AC 3인방이 중요한데 비타민 A의 A는 베타캐로틴 형태로 노란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AC에서 C는 비타민 C인데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 AC에서 E는 비타민 E인데 각종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일, 채소를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비타민들은 합성 비타민이에요. 천연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이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좀 오래 살 수 있는 거야?
해서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2007년도에 자그마치 이쪽에 대한 논문 47건을 다 모아가지고 18만 93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비타민 A를 먹으면 조금 오래 살까 하고 먹었는데 조기 사망률이 16%나 더 높게 나왔어요.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7%가 더 빨리 죽었습니다.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은 4%가 더 빨리 죽었어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그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 공장에서 만든 베타캐로틴이나 당근에서 뽑아낸 베타카로틴이나 탄소, 수소, 산소 요게 몇 개씩 붙어 있는지 화학 구조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타캐로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얘를 꾸깃꾸깃한 입체 구조식을 가지고 있느냐, 예쁘게 접어서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에다가 제가 존경합니다 하고 장로님에게 편지를 써서 예쁘게 접어가지고 주면은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이 존경한다고 썼는데 꾸깃꾸깃해서 줬어. 그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을 마음이 없대.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화학 구조식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당근 속에 있는 예쁘게 접어놓은 천연 베타캐로틴은 받아먹고 폐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냥 석유에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해가지고 개수만 어떻게 화학 구조식을 맞추고서는 그냥 쭈글쭈글한 입체 구조식을 가진 합성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세포가 안 받아먹더라는 거예요. 안 받아먹으니까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돼서 오히려 얘 때문에도 빨리 죽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을 먹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철분은 용광로 속에서 지글지글 끓여도 어떻게 될까요? 철입니다. 대부분의 미네랄은 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위치만 바꿀 뿐입니다. 이 철분이 이제 흙 속에 있는데 풀잎이 딱 빨아먹으면 풀잎 속에 철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토끼가 한 입 딱 뜯어먹으면 그 철분이 어디로 옮겨가요? 토끼 몸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걸 호랑이가 잡아먹으면 호랑이 몸속에 들어가. 호랑이가 죽어가지고 저쪽 깊은 산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 흙으로 들어가. 비 오는 날 흘러 저 계곡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다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미네랄이 많이 있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미네랄 부족한 사람들은 저쪽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막 퍼 마시면 됩니까? 미네랄은 무기미네랄과 유기미네랄로 나뉘어져요. 유기칼슘과 무기칼슘으로 나누어집니다. 동물들은 무기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식물들은 무기미네랄을 먹고 유기미네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장 많은 미네랄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다니는데 그 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바닷물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체, 다시마, 미역, 톳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들이 바닷물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는데 그 친구들이 유기미네랄로 바꿔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유기미네랄 공급원은 이 해조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딱 보고 미역이 나오든 다시마가 나오든 톳이 나오든 해조류 종류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면 미네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딱 1초 만에 5대 영양소 중에 뭐가 빠졌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볼 때도 금방 보이죠. 또 뷔페 식당에 가서도 맨날 게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양에 짝이 안 맞아.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담아올 때도 5대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담아오면 낭비하지 않고 아주 균형진 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분선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이번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병원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 자기는 밥을 못 먹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경성 위장병 이렇게 붙여줘요. 이게 진짜 꾀병이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33kg까지 빠졌어. 그럼 못 걷습니다. 병원에서 링겔 꽂고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계속 누워 있으니까 뭐가 왔어? 종창이 왔는데 손바닥만하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뼈가 보여. 이거는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됩니다. 영양을 먹고 흡수 못해서 썩어 들어가는데 새 살을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약 발라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119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기는 또 너무 아쉬워서 백투에덴으로 가자. 그래서 백투에덴으로 왔어요. 한 달 있었는데 들어간 방에서 하루도 문을 열고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또 이 병원비를 대잖아요. 데려다만 주고 갔어. 화장실도 못 가는데 큰일 났어요. 보호자가 왔는데 딸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에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엄마 오줌 똥 다 받아주는데 참 정말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100번 씹기를 했어요. 100번 씹기를 하니까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땠을까? 3개월 뒤에 들것에 실려왔던 분이 3개월 뒤에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33kg에서 54kg까지 증가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감사 인사하러 왔대요. 그러고서는 제가 30년이 흘렀는데 요분 가끔 얘기할 때마다 이제 또 생각이 나는데 지난 봄이었어요. 아가씨가 왔어. 환자로. 그런데 요분 사진을 한번 보여줬더니 우리 엄마네 그러네. 그때 초등학교 아이가 온 거예요. 네? 뭐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조금 몸이 하니까 백투에덴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30년 만에 엄마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로 좋아진 거 한번 봤는데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 좋아져가지고 없어졌었던 맨스가 다시 나와가지고 동생을 낳았어. 그 밑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5대 영양소를 100번씩 꼭꼭 씹어 먹으면 이게 보약입니다. 특별히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백투에덴에 와서 정말 놀랍게 치료가 되는데 무슨 양배추 짜먹고 이쪽 가지고 나오는 효과하고는 100번 씹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 30번 아니라고 그래요. 100번. 이 100번 씹기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치료되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돌멩이를 씹어도 삭힐 그 나이에 소화기관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맨밥을 못 먹어요. 항상 물 말아 먹거나 국을 말아 먹는데 여기 항상 하나가 얹혀 있어요. 구체증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니까. 근데 물을 말아 먹어도 조금만 먼저 삼키면 또 하나가 더 올라가. 그 젊은 나이에 이 위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100번 씹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100번을 씹었더니
이제 저보다 위장 좋다고 하는 사람은 멱살 잡고 제가 싸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위장이 튼튼해졌는지 몰라. 여러분 100번 씹기를 해보세요. 100번 씹으면 소화 흡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100번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딱 닿는데 그 리듬이 여기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바닷말처럼 생긴 해마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임시 기억이 증가가 되면서 치매가 예방되고 치료됩니다. 또 그 리듬이 하나는 솔기핵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파킨슨이 예방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 중에 리듬 하나가 시상하부 안쪽에 붙어있는 만복 중추신경을 또 자극을 해서 배가 부르게 해요. 그냥 한 사발 털어 넣을 때 하고 100번 씹어서 먹었을 때 하고 포만감이 확실히 다른 것을 한 끼만 실험을 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100번 씹기,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지향으로 다 독소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엇을 먹느냐,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잘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100번 씹기를 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법칙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